세계 경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제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물가든 수출이든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상호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 빼고.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수출 호황이에요. 에너지 수출. 자,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일단 어제 오늘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주가 대폭락을 통해서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어지죠. 주가도 대폭락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자기들 용어가 다 있더라고요. 그 스텝 크기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3월 달에 이제 8%대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4월 달 되게 되면 4월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꺾일 거다. 이제 그 근거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제 1년 전 대비거든요. 1년 전 대비인데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4월 달부터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제 역기조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4월부터 이제 그랬는데 4월 달에 이게 이제 3월 달에 8.5 나왔던 것이 4월 달에 8.3으로 약간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꺾인 거 아니냐 했는데 5월 달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다시 그러니까 크게 반등 8.6으로 다시 또 반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점은커녕 앞으로 향후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고물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 이게 40년 이제 거죠. 지금 80대 초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70대하고 80대 초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인플레이션 시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래로 이게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무슨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하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시간대가 이제 그러니까는 여론조사 기관과 같이 해가지고 발표하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정성적인 건데 말하자면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주로 이제 거기다면은 일반 소비자가 이제 소비 심리인데 이게 이제 46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수치를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1946년. 그런데 그때 이래 최저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치도 물가 지수가 높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소비 심리는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미시간대가 발표한 이래로 최저.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체감 경기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70년대 80년대 초반 하면은 이게 오일 쇼크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제 연상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도 유가가 이제 석유 가격이 주로 주도했던 인플레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석유 가격만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도 원자재 가격도 올랐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올랐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비슷하잖아요. 석유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은 국제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 원자재 들어가지고 우리가 1차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상품이기 때문에요. 1차 상품이라고 하는데 1차 상품 가격은 되게 국제 거래에서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격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달러 가치와 깊숙이 연동돼 있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예를 들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달러를 받아가지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올려요. 유가를 올려요. 그래서 되게 유가하고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국으로 자금이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면서 80년대 강세로 전환되면서 물가도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통제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금리 인상이 작동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르다. 그렇죠. 속성이. 그러면 지금은 그게 작동 안 한다. 지금은 유가 상승하고 있죠. 예. 달러 가치도 지금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때 상관관계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년대는 이게 경제적인 요인에서 생긴 건데 지금 전쟁. 지금은 정치 실패로 생긴 거기 때문에 아하. 전혀 양세 다르고 즉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는 금리를 올려도 예. 달러가 강세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뿐이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유가를 잡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금리 올린다고 달러가 떨어지겠냐고요.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원유가 모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그거를 결제하는 수단이 예. 수단인 달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전쟁이 나서 예. 벌어진 일들이라 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달러가 그렇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렇죠.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연준의 관련 인사들이 예. 연준이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하. 정치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일인데 이거를 연준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예? 연준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잡힐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금리를 올려야지 물가는 잡힐 테니까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금리를 그 연준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들은 더 어렵지요. 소비하고 투자는 더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이제 러시아와 대중국 네. 압박, 네. 그 서유럽과 연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압박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경제 상황이잖아요. 예. 그 경제 상황이 정치적인 이유고 경제를 지금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거라 예. 전쟁이 해결되고 예. 그다음 미국과 소련이래 러시아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혹은 중국과의 관계가 정립된다든가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그렇죠. 쭉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사람이 병이 걸려도 병의 원인을 치료를 해야지 이게 낫는 거지. 원인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패에서 생긴 건데. 이해했습니다. 그 본질은 이해했고 우리가 그동안 상황이 수출이 호황이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예.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수출이 지금 적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적자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그액 증가율은 예. 지금 이제 뭐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 뭐 이렇게 5월 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5월 달 기준으로는 최고 역대 월별 기준으로 2위 뭐 이런 얘기를 소개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석유 제품 같은 경우들이요. 예. 석유를 수입하다가 예. 정제를 해가지고 다시 팔잖아요. 예. 그럼 석유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하. 그 석유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파는 가격도.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출액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수지 타산이 물량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별로 안 증가하고. 단가가 올라갔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에 나타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이 예. 크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3월 달 대비해서 5월 달까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수출이 느는데 왜 그게 감소하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는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8위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 9위로 떨어졌어요. 한 단계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예. 이걸 가지고 뭐냐 환율 방어하는 데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환율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 원화가 계속 절상되고 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절하되고 있죠. 예, 절하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예. 이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니까는 거기 이제 개입을 하면서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예, 그걸 쓰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결국 무역 수지 흑자나 경상 수지 흑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변화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경상수지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를 해요. 예.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지금 적자가 이제 나왔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나왔는데 4월 달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있는 달입니다. 예, 원래. 왜 그러냐면은 경상수지는 크게 볼 때 작게는 네 가지로 나누지만 크게 볼 때 상품 무역 수지하고 상품에서 무역을 흑자 보냐 적자 보냐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또 하는 투자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인 돈과 예.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돈 혹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 예. 이걸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큰데 차익을 4월 달에는 우리가 되게 뭐냐면 3월 말에 우리가 되게 주총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달에 외국인들이 배당 소득을 많이 챙겨 갖고 나가는 달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은 달이긴 높은 한데. 달인데 작년 4월 달에는 이게 플러스였었어요. 흑자였었어요. 플러스였다. 왜 그러냐면은 상품 수지에서 흑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수출이 올해 잘했어. 4월 달에는 수출이 잘 돼가지고요. 근데 올해 4월 달에는 상품 흑자가 20억 달러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배당 소득은 그러니까 오히려 가져나가는 게 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네. 상품에서 그러니까는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수출은 잘 되는 것 같은 외형인데 왜 예. 적자로 돌아섰습니까? 그 상품 수입액이 네. 수출은 줄어들면서 수출 물량은 줄어들면서 네. 수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석유 가격이 증가하니까는 이게 이제 무역 수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흑자 규모를 팍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 몇 달 동안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난해 12월 달부터 2월 달 정도만 빼놓고 계속 지금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4월 달의 내용이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생겨요. 무역 수지 흑자에 있어서 큰 폭의 감소가 보이는데 이게 5월 달에 경상 수지에 그러니까 적자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됐다. 경상 수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 구조가 지금 이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자재 석유 가격이 지금 당분간 지금 고공행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지금 증가할 가능성은 지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주식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그렇죠. 그 환율이 올라가게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은행 이자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 이자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속도로 볼 때는 이제 뭐 연준이 지금 이제 얼마나 가속 페달을 빨리 밟으냐에 따라서 예. 한국은행은 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올해 몇 퍼센트까지 갈까요? 국내 연준 대출 이자 기준으로 대출 이자 일반인들 입장에서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대출 이자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1%포인트 이상이 올랐어요. 1에서 이미 1.25% 정도요. 이미 올랐는데. 예, 올랐는데 그게 지금 한 2배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죠. 2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 내지 2.5% 정도까지 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요. 그러면 5% 이상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출 이자가 예. 6, 7%도 되겠네요. 예. 연말 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 영끌했던 분들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계부채가 이게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최근 한 달 동안 취임 한 달이니까 바빴겠죠. 바빠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는데 이 경제 상황 관련해서 내놓은 대책 중에 이거 실효적이다라고 보시는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내놓은 게 거의 없긴 해요. 없죠. 경제 상황 관련해서. 예. 뭐 들어본 얘기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선제 조치라는 주문만 어저께 나왔던데. 어저께 나왔던데 이미 벌어졌는데 선제 조치는 아니죠. 그런데 후속 지금 조치를 이제 잘해야 선제 되는데. 조치는커녕이요.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상황이 보게 되면은 그 임금 노동자들을 월급쟁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주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가지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그다음에 상용직이냐 임시직, 일용직이냐고 할 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일용직들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있어요. 이미. 예.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5% 진입했는데 이들은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은 그러니까 한 2.5%뿐이 안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줄어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유류세 환급을 취약계층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했다가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랬었어요. 월급도 올리지 말라고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 논리 보면서 굉장히 이제 경악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번 자영업자 지원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 사람들 다 숨 넘어가고 있는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취약계층들의 월급이 171만 원입니다. 월급이. 이 사람들은 그럼 숨 안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부자 감세는 추진하고 있죠.
부자 감세는. 그러니까 부자 법인세, 감세는. 종부세, 상속세 인하 검토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예. 상속세하고 지금 예. 경제위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소득을 늘려줘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취약계층들은 그러니까 돈 지원해주게 되면은 물가 상승에 저기가 된다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확실하군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